1월 11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 변화, 책임을 키워드로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멸치와 콩 자유시간까지 구입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며 멸공 해시태그를 붙이신 분이죠.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명 이제노믹스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최이배 공동위원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모저모를 씹고 뜯고 비틀어보는 4인사색 정치토론,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전 상임공보특보,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버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네네. 오늘 특히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경제 비전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세계 5강 경제 대국을 위한 이제노믹스를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이 후보는 일명 이제노믹스로 이름 붙인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한 4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산업, 국토, 교육 이 4개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과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4가지 대전환과 2가지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 투자를 약속했고요. 속도와 확산, 실용, 희망 등 4가지 원칙을 지키며 실현시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555 정책인데 어디서 네. 많이 들어보셨다고 우리 신한기업 청취자분들, 당구손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네. 항상 하던 얘기 다시 하는 거라서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그동안 그 토막토막 이렇게 하나씩 냈던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합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종합 브리핑을 하는 성격의 이제 기자회견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추측하기로는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세게 신년 발표를 할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정책적 맞대응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 전문하고 이재명 후보 전문을 다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이렇게 중간이 좀 강하게 짜여져 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추상적 원칙과 아이디어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구조와 골조가 튼튼하진 않아요. 아마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제 후보가 사실은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어떤 형식을 취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자체가. 네네. 그 전환적 공정성장,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인데 여기에서 전환과 성장을 위주로 해서, 근데 본인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향을 담아 말씀드리려 한다. 그래서 아마 공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책 행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최이배 전 의원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이죠. 이재명 캠프에 직접 연결해서 오늘 이 발표한 신경제 비전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는 어제 대장동 의혹 첫 공판을 다룬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선관위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어요. 이거 어제 우리 브리핑하면서 네. 이재명의 지시로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뭐 사실과 좀 다르다. 언론 헤드라인이 이런 지적을 했었죠, 우리가. 맞습니다. 공모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의 공식 지침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 방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이요. 이재명 지시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에도 우리 측 반론과 김만배 씨 측 입장문이 같은 크기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편집 방향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언중이와 성건희 등의 해당 보도들을 제소할 예정이고 언론사마다 정정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보도 방향에 맞춰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총공세를 가했는데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주하시던데. 맞습니다. 강하게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주요 실행범 4명에 대한 그리고 뭐 남욱 씨를 비롯한 그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이제 권혁기 부단장이 이야기했었던 맥락하고 이제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네. 이제 사실관계를 너무 이제 섞어서 공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호도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제 그 이재명 후보도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특검 필요하다 네네. 하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토론과 관련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 액션을 지금 계속 취하고 있고 네. 우리도 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방식이고 네. 민주당 측도 사실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무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의지가 강해 보이진 않는 양쪽 다 서로 일종의 시뮬레이션 액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비쳐 보이긴 합니다. 시뮬레이션 액션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한쪽이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 퇴장당합니다. 자칫하다가. 예. 오늘 그 TV 토론 관련해서 국민의힘 2월 임시국회 소집 뭐 TV 토론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네, 일단 TV 토론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의견이 달랐는데요. 민주당 선대위는 어제 KBS가 주관하는 TV 토론에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면서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들었다라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의 선대본부는 TV 토론은 특정 방송사와 협의할 일이 아니며 당대당 협상을 통해 토론의 얼개부터 짜는 게 먼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마치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하는 듯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도 비판을 했고요. 한편 또 오늘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단 10분 만에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추경 방침도 정해진 바 없고 또 국회로 추경안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일정부터 잡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반대를 했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야당을 들러리 세워서 추경의 미온적인 정부를 겁박하려 한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을 들러리 세워 추경의 미온적인 정부를 겁박하려 한다. 네.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한 입장을 내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만 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들의 입장이 뭔지를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TV 토론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 같은 네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무 협의와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그 받은 바가 없다,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그 전에 TV 토론을 예.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방송사하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야 당사자끼리 이제 미리 좀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어제 KBS에서 실무협의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18일에 이제 당장 이제 KBS에서 TV 토론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하면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지 형식은 어떻게 할지 사실은 방송사의 실무진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보통 이게 저도 예전에 TV 토론 예전에 한 10수년 전에 TV 토론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 실무를 해봤는데요. 방송사와 협의를 합니다. 그럼요. 기술적인 것도 또 협의를 해야 네. 되고요, 예. 동시에. 네. 그리고 각 방송사들이 방송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방송사에서는 그 방송사의 자신들만의 독특한 포맷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면 그걸 놓고 협의를 하고 네. 또 서로 어떤 시기에 어느 방송사와 할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게 선후관계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당대당 협상을 통해서 토론 얼개를 다 짜고 그 짜여진 토론 얼개에 따라서 방송사는 송출만 해라. 제작 송출만 해라.
보통은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방송사마다 네.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포맷이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사실 TV 방송사 토론 같은 경우 양자 토론이 아니라 사자 토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10%를 넘어섰고 그렇게 되면 의석수에서 정의당이 6석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네. 후보 쪽보다 그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사자 토론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사 토론이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을 텐데 이제 참여자가 여럿이 되다 보면 좀 예측이 좀 쉽지 않아지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네. 자,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법사위에다가 본인들 자기 당 특검안을 상정을 하려다가 못하게 된 걸 가지고 특검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전에도 한번 네. 그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검안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특검안은 이재명 후보에만 딱 국한된 이재명 특검안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액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에 대한 생각이 예. 네. 어차피 그거는 상정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올리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냥. 네. 자, 윤석열 후보 신년 기자회견했어요.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부모급여 월 100만 원씩 1년간 주겠다 이런 얘기들 하셨네요. 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으로 코로나19,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심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를 꼽고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 신설해 필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회견 후에 이 부모급여 예상 소요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월 100만 원씩 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 같지 않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윤 후보는 여기에 대해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가 26만 명 정도다. 따라서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고요. 100만 원 준다고 출산하진 않겠지만 실제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 국가도 협조해야 하는데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봤는데 26만 명이라고 하면은 1년에 총액 3조 1,200억 원이 3조 1,200억 예, 원이요.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액수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일관성의 문제인데요. 기존에는 부모 급여는 물론이고 이제 기존의 복지성 급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유보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많이 밝혀왔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들어와서 그동안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비판해왔던 거에서 정책이 정반대로 바뀔 때는 조금 더 꼼꼼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일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선제 타격론이었습니다. 네. 북핵이 만약에 위협이 된다면 실제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분 안에 수도권으로 타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논지를 폈습니다. 이 발언이 자칫하면 굉장히 큰 혼란과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섬세한 그 토론과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1차 북핵위기 90년대 이후로도 미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선제 타격론이 클린턴 정부 시절에 잠깐 나온 적이 있지만 있었어요. 그 뒤로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혹은 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거론한 뭐 남한이나 미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핵시설을 무력화시킨다고 해도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남북이 다 이제 쓸려 들어가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WMD 대응 체계를 통해서 막는 게 가능하다. 응징 보복 조치가 일단 초점이다. 라고 지금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게 멸공 챌린지하고 선제 타격론 얘기 나오면은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예, 멸공을 위해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는 알겠는데 정치 지도자라면 시기와 방법, 어휘의 구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할 필요가 있겠다.
멸공 챌린지 끝나고 선제 타격론 얘기하면 어떻게 읽히겠어요, 국민들이. 네. 그리고 국가 해외 시장에 이게 어떤 시그널로 보이겠느냐라는 것까지를 좀 봐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는데 시장 중심 거의 시장 만능론에 가까운 자본주의 초기에 시장 만능론에 가까운 그 경제 철학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뭐 주 120시간 노동 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나온 공약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들이에요. 부모급여 1년에 3조 1,200억 들고요. 병사들 200만 원씩 급여 주려면 그거 어떻게 엄청나게 그건 건지 포퓰리즘으로 비판을 해왔던 공약들을 본인들이 알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사실 보니까 뭐 지금 이재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캠페인이 펼쳐지는 양상을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이준석 네. 대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SNS에 네네. 이틀 걸렸군이라고 짧게 썼거든요. 네. 본인이 복귀한 이후에 선거운동이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 혹은 뭐 지지율을 충분히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윤석열 후보의 세 줄짜리 공약, 한 줄짜리 공약, 뭐 7원절구 공약.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과연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지금 유권자들한테 인식되고 있을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국의 현대 속담에 1절만 해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흩어졌던 자기 그 지지층을 주변으로 다시 모으게 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명백한 사기 취업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네요. 네, 두 당 의원들은 김건희 씨가 2006년에 폴리텍 대학에 제출했던 이력서와 또 당시 대학의 산학겸임교원 임용계획 문서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김 씨가 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을 허위로 쓰지 않았다면 경력기간이 모자라게 돼서 서류 통과부터 어려웠을 것이라며 명백한 사기 취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06년이라 공소시효는 지나갔네요. 그거 이 단일 것만 보자면 오늘 청와대 NSC 상임위 긴급 소집해서 북한 미사일 오늘 아침에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 속보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헬마우스 윤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 국민의힘 상황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날 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네, 예. 뭐 국민의힘 상황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뭐 선대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예. 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오늘 신년 예. 그 윤석열 후보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요. 그거 네. 지켜보셨나요? 제가 직접 실시간 시청은 못 해보고요. 네네네. 예,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전 국민 네. 부모급여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하셨고 그게 이제 눈에 띄던데 네, 예. 이거 이 두 가지 질문이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질문에도 그 있던데 하나는 평소 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 본인의 시장 경제 중심의 철학과 맞지 않게 너무 국가가 많이 재정을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사실은 네네.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이제 흔히 보수와 진보 또 네. 이제 우리 이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는데 네네. 지금 그러나 이제 큰 헌법적 틀 안에서 네. 좀 더 국가가 복지나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입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조금 그런 부분을 축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저출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전을 코로나 위기, 네.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거기에 따른 5가지 목표를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이나 공약들이 5가지 목표의 하부 정책과 공약인데요. 네. 저는 국가가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때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네. 민주당은 큰 정부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틀에서 나오는 정책과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묻고 나서 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결국은 이재명 후보랑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의료나 또 소상공인 그다음에 부모급여, 전국민 부모급여 이렇게 하면 이재명 후보와 차별성은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 국가 위기 상황에는 경제정책상 큰 차별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단기적으로 우리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네네. 출발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겠죠. 출발이 어디냐? 예, 저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는 엉터리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축소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출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쪽에서 출발을 하느냐, 네.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쪽에서 출발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후퇴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흔히 그 엔드 유저라고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어디든 내 피부에 와닿는 것은 뭐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철학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과연 어떤 나라를 지향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 번째 도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큰 차별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시장경제를 계속 강조하는 측면에서 필요한데 이제 큰 정부로 국가가 개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는 이렇거든요. 부동산 공약도 뭐 양도세 부분을 뭐 중과를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종부세도 좀 만져볼 것 같이 말씀은 하시지만 네네. 근본적으로 지금 국토보유세를 이름을 바꿔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토보유세로 30조를 더 걷겠다는 것이고,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네. 결국 토지의 공개념 확대를 넘어서는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장했던 토지 공개념 확대를 넘어선 토지 국유화와 비슷한 과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큰 차이가 날 거다라고. 세금과 소유권의 문제를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국토보유세라고 이제 이름도 바꿨지만, 예.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추미애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전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뭐 무슨 대전환위원회던데 아하, 네. 추미애 위원장께서 시대전환위원회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을 거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대개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대를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토지를 사용하는 가격 그 대가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을 좀 더 투입하고 정부가 좀 더 개입을 하겠지만 이것은 지대를 개혁하겠다는 건 지대라는 것은 시장에서 원래 결정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개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면은요. 소유권을 그 국가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지대개혁 그 제가 아는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한 지대개혁 부분은 그 토지 단일세의 발상으로부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30조를 더 걷는 것도 지대개혁의 일환이겠지만 이제 네. 이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실은 헌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토지 국유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아니라고 부인하셨지만 공개념 확대를 넘는 국유화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대 개혁을 강조하고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결국은 토지 소유를 사실상 지금도 이제 부동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한 달에 월세 내고 집을 가지고 국가에다 월세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의 정책 방향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이 과다한 시장에 대한 개입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큰 것은 맞습니다. 네. 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뭐 개념은 뭐 청취자들께서 잘 그 정리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세금 문제하고 소유권. 제 말씀은 이제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소유권과 우리 네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래서 네, 그런 네. 차이가 있다. 출발점이 어디 네. 예. 네. 세금과 그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는 단골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의원님께서는 존재 이유 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이제 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질 때의 뭐 목표는 여성 정책의 수립 뭐 이렇게 했지만 수립 실천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그 하는 정책 과제 중에서는 뭐 여성 남성을 떠난 뭐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부가 분명히 저는 하는 역할들 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네, 뭐 후보께서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그러나 이제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인구, 가족 이런 것을 종합한 부처를 신설한다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의 여러 가지 그 정책 과제나 집행 과제들은 그런 쪽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실 7자짜리 이 공약이 나올 때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본부장도 알지를 못했다.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청년 실무자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게 청년 실무자들이 과속이나 부주의 운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왜 설명을 잘 안 했냐 이런 그런 거부터 또 우리 뭐 그런 또 우려의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또 뭐 요새 또 이렇게 우리가 뭐 공약을 발표하는데 너무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핵심이 뭐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발표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지켜봐 주시죠. 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도 한번 과감하게 우리가 채택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전통적인 분들의 또 목소리를 채택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윤 후보께서 소위 이준석 대표와 포옹을 한 이후에 2030 남성의 표를 너무 의식해서 갈등을 좀 2030 남성과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또 여성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세대 포이론을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대 포이론이 뭐 전략으로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명확하게 뭐 말씀을 선대위에서도 안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세대 포이론이 이번 선거에서 필승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세대 포이론을 떠나서 우리가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모든 또 계층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대와 60대가 40대, 50대를 포위한다. 이제 이걸 이준석 대표가 명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뭐 저는 뭐 선거에서 가능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대 포이론뿐만 아니라 뭐 지역 포이론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국민의힘이 소위 캐치얼 파티 그 모든 국민에게 소구하는 전략으로 과거에는 사실 뭐 지역 갈등을 이용한 거 아니야 이런 혐의도 받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국민에게 그래서 호남을 향해서도 또 청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많이 행보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저는 세대포 이론 사실은 이래서 국민의힘이 예. 과거에는 안 했다라는 거는 진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희는 늘 뭐 선거가 아니더라도 네네. 사실 호남을 향해서 뭐 저희가 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깝지 않았던 지역 또 예. 가깝지 않았던 세대하고도 늘 소통하려고 했고 또 늘 예.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세대포 네. 이론으로 가는 게 갈등을 좀 이전에 국민의힘의 캐치홀 파티 전략과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 예. 네, 그러나 뭐 세대포 이론이 바로 갈등 유발이다라고 보시는 거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예. 50대 뭐 초반인데 제가 포위 당하나 해가지고 저희 뭐 50대에도 잘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좀 재밌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가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게 갈등 유발을 하는 거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 그 사면 관련해서 석방론과 관련해서 2019년 9월경 그 우리 전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참 모질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께서는 법적 책임도 묻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팩트다 육하원 측에 따라서 잘 정리돼 있다 모질게 했다라는 말도 순화시킨 거다 법적 대응할 테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한번 법적으로 가면 어떨까 해요. 지금 계속 누구랑 석방 논의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계신데요. 저는 네. 석방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내내 공수처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했어도 석방 논의는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제안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노영민 실장 지금 충북지사 나가신다며요. 그래서 네네. 충북지사 나가신다 그러고 뭐 지하철 출근 인사한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네네. 그래서 충북지사 나가시니까 좀 시끄러운 전략을 좀 하시나.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네, 보이세요? 네. 예, 이게 뭐 법적 그 대응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죠 뭐.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신경제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크고 넓은 얘기인데요. 최입의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본에 합류하신 지 꼭 한 달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입당하자마자 그 자영업자 대책 100조 원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그 100조 원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봐라라고 해서 아이고. 입당하자마자 그걸 이제 마련을 하면서 제가 예. 이제 그 몇 가지 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선지원 후정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가 아닌 전부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빚으로 버티는 금융 지원이 아니라 직접 재정으로 돈을 지급하는 직접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서 전전정 이렇게 말을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한 것들이 아무튼 지금 정부도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가면서 빠르게 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들이 좀 마련됐었고요. 네. 아무튼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일을 좀 바로 해내서 다행히도 좀 좋은 방향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예. 전전정 그 사전에 전부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빚이 아니라.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후보가 3프로 TV 출연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뜨거운 열기를 좀 이렇게 정책으로 또 만들려고 해서 이제 공정한 주식시장 만드는 정책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신경제 비전 말하자면 이제노믹스라고 언론에서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뭐 오늘 이제 구체적인 공약들
정책들이라기보다는요, 이제 큰 비전을 이제 설명한 것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 그다음에 또 양극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 정책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 방향성을 크게 오늘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목표를 하나 제시했는데요. 이 네. 목표가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 되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에서 한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는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5위의 경제 대국으로 가자. 근데 그게 단순하게 경제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경제력과 국방력, 그다음에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항상 혁신하는 국가의 모습, 그리고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그다음에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또 그런 책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게 5대 강국의 모습, 그 국가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거를 달성하자라는 큰 이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555라고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네. 뭐 코스피 5천, 5대 강국, 5만 달러. 네.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가자라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뭐 살펴봐도 사실은 그리고 속도를 중시한다.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전문에서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쯤 달성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뭐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한 정권의 목표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네네. 이거는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 데는 우리가 전후 50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긴 시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커왔는데 네. 앞으로 또 경제 5위가 되려면 뭐 저는 뭐 그만큼의 시간은 안 걸리겠지만 최소한 한 정권 5년 내에는 어렵고 네. 한 10년은 내다보고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안철수 후보는 이 555 성장 공약이 본인 공약 카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국가의 전체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후보들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국가가 풀어야 될 어떤 과제들은 이미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해법을 제시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꼭 한쪽의 캠프에서만 뭐 지금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캠프에서 다뤄지기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뭐 서로 좋은 정책은 또 같이 공유해 가면서 또 이후에도 국가 운영에 서로 또 힘을 다 같이 보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할수록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은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비전이 비슷하다면? 그 강조하는 부분 중에 또 이제 실용과 실천입니다. 예. 실용과 실천.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이념적인 부분에 치우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실용적인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책들을 실제 이제 행정가로서 실천해 왔고 그리고 그런 실천이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누구보다 그런 좋은 행정 경험과 실용적인 판단 그리고 그거를 실천한 추진력이 누구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예, 그런 네네.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보이고요. 자, 거시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환적 공정 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향을 담아 발표드리는 거다라고 이 전문을 보니까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전환이고 그다음이 성장이고 사실 공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것들 또는 삶에서 느꼈던 것에 비해서 소위 금융시장과 관련된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하던데 뭐 별도의 정책
발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지나치게 공정이 지금 이 발표문에는 조금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말씀대로 오늘은 이제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공정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월 중순쯤에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관계나 시장 질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아까 또 그 경제 정책이 좀 비슷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그 아이디어를 쏟아낸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뭐 전문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요. 네네. 한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마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이제 네네. 주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 해법들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네. 솔직히 뭐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네.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뭐 다만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부모들에게 뭐 급여를 이제 월 100만 원씩 아이 태어나면 주겠다라는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복지 강화나 뭐 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캠프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논의가 됐고 또 이런 부분들 일부 발표된 내용들도 있고 앞으로 발표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4대 전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 5대 강국. 네. 그러면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두 가지 개혁 과제를 제안을 하시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기획예산기능 재편,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등을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 기능을 개편한다라는 거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면 네,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경제부처로서의 이제 기재부가 예산 기능과 또는 정부의 어떤 재정 기획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정책 기능 같은 것들을 네. 이제 붙였다 뗐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또 하다 보면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또는 너무 권한과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네.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기재부의 모습들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과 예산 기능을 좀 나누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산 기능을 뭐 총리실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된다, 의회로 가야 된다 네. 등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데 어느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확정을 아직 한 바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재부만 아니라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후 에너지부도 설치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대선이 끝나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다뤄야지 지금 하나하나만 가지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아무튼 그런 공공개혁, 정부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뭐 대통령의 빅 프로젝트 이런 등등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기술만 있고 과학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양자 기술, 우주, 항공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쪽의 10대 미래 전략 기술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각각의 기술의 밑바탕은 당연히 과학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비단
산업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정부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기술 개발과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정부의 역할로 보고 오늘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최근 3프로TV에서 배달의 민족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예. 한 부분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플랫폼 기업들 이거 규제 방침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긴장하고 있다는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책 방침 내지는 뭐 규제할 부분들이 있고 또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검토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내용을 준비해서 지금 내부에 지금 검토 과정을 겪고 있고요. 네네. 아마 뭐 빠르면은 이번 주 일요일이라도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이제 시장에서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 네네.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시장을 교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문제를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에 대한 네.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순하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입점업체랑 또 거래하게 되는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입점업체들과의 플랫폼 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문제들을 저희가 또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서 플랫폼 기업이 어떤 갑질을 하거나 과도한 네. 또 횡포를 부리지 않는지 저희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규제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저희가 제때 지금 잡는다. 그걸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고 그게 작동되지 않을 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최입의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은 누구한테는 정치지만 나에게는 현실이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팅을 당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못할 거다. 신세계 이마트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SNS 글입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왜 코리아 디스카운팅을 당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정 부회장에게 뭐라 그랬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받는 기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 주식 가치는 OECD 국가의 60%, 대만의 70% 수준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이유라고요?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이슈인데 오랜 기간 외국인이 시가총액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남북관계는 디스카운트에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었지만 증시는 끄떡없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98년 41억의 광주 신세계 지분 83%를 샀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신세계는 지분 취득이라는 사업 기회를 정 부회장에게 넘겨줬습니다. 작년 9월 정 부회장은 광주 신세계 주식을 주당 27만 5천 원, 총액 2,285억 원을 받고 주식회사 신세계에 팔았습니다. 수익률 5,400%. 이후 광주 신세계 주식은 17만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용진이 형 나한테 왜 이래? 라며 분노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경영권 프리미엄 20%까지 받아냈습니다. 결국 이 거래는 광주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 두 회사와 주주들에게는 모두 손해, 오직 한 사람, 정 부회장에게만 이익이었습니다. 오너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자기 이익만 쫓는데 그 기업 가치에 디스카운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오너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SK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자본주의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정 부회장님, 바로 당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뭘 알고나 이야기하시라.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4인 4색 정치토론 시작합니다.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전 상임공보특보,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용진 부회장이 23년 만에 5,400% 수익률을 올렸으면 역시 수완이 좋은 거다. 아니요, 사업치고는 역시 화천대유만 한 게 없네요. 5년 만에 11만 5,000%. 여기는 뭐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5년 만에 11만 5,000%인데 화천대유는 41억 중에서 20억은 또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더라고요. 41억으로 처음에 주식 샀는데.
자, 우리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전 상임 공보특보가 되셨어요. 직책이 가장 자주 바뀌세요. 아니 캠프 이제 나왔으니까 전자가 붙은 거죠. 아, 그럼 지금 캠프에서는 지금 하나도 안 맡고 계세요? 예.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지난주 수요일 날 그렇죠. 해체되고 왜 다시 아니 저는 윤핵관 아니셨어요? 윤핵관? 윤핵관 아니었고 그날 제가 앞으로는 캠프에서 다시 안 들어오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러시구나. 해체됐다가 다시 구성된다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노선을 확실히 정하셨네. 이번에 선거에 직접 결합하지 않는다. 지금 그동안 네. 최근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으로서 네. 캠프에 계속 몸을 담는 게 좀 이상하겠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근데 김용남 전 의원님이야 방송에 나와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의총이나 뭐 이런 데서 훨씬 더 강한 얘기,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강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다 자리 보존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우총장에서 얘기했다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수는 없는 거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거예요. 캠프야 또 틀리잖아요. 입장이.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윤핵관도 아니시라면서 왜 그만두신 거예요? 선대위에서는. 윤핵관이 아니니까 그만두죠. 윤핵관은 그럼 안 그만두죠. 윤핵관은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김재섭 위원장님 뭔가 윤핵관이 이상하죠? 아직 선대위에 남아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윤핵관들은 다들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윤핵관이라서 그만둔 줄 알았는데 그게 애매하네요. 아니에요? 우리 김용남 전 원래 의원님은 또- 윤핵관입니까 아닙니까? 윤핵관이라서 그만두신 거예요? 김용남 의원이 원래 당에서 사랑을 받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이렇게 놓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은 네. 이제 나오신 거고 네. 저는 애초에 못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왕 말 나온 김에 김재섭 위원장님 말 나온 김에 최근에 네. 소위 청년들 네. 그 멸공 얘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그런 그 해시태그로 말하자면 릴레이. 달파 멸콩 그걸 알고 그거를 하셨겠냐. 오히려 30대 소위 청년들이 네. 과속하거나 좀 난폭운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후보 SNS 계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네.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젊은 세대 감성에 맞게 마케팅 요즘 스타일의 마케팅을 한 건데 이걸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이 문제 아니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이걸 나서서 멸공 뭐 달파 이런 거를 릴레이를 하자 이랬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있었던 어떤 밈 같은 것들 한번 우리 SNS 팀에서 이를 다뤘던 건데 그것을 마치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막 릴레이를 진행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 오히려 당 입장에서는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릴레이가 문제가 아니고 달파 멸콩이라고 하는 그거를 첫 번째 밈으로 선택을 했다. 그다음에 AI 윤석열에서 분명히 달파 멸콩이라고 아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후보가 선택을 했다? 이거 저는 사실은 후보를 디펜스 해준 거예요. 30대 청년들의 오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보가 그런 의미를 그 메시지를 첫 번째 밈으로 선택을 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성주 부의장님? 전 믿고 싶지 않죠. 믿고 싶지 않다. 사실은 한국의 대통령 후보를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 후보를 나왔다는 것은 외교 통치자가 되기 위한 거고 외교 국방 안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왜냐하면 시민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굉장히 예민한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필터 없이 했다? 만약에 몰랐다면 모른 거대로 문제고 알고 했다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지만 저희도 그런 용어를 함부로 선을 넘지는 않거든요. 이게 특히 대선 같은 기간은 훨씬 예민한 거 아닙니까? 외교 안보적으로. 네. 저는 좀 위험하다. 이건 선을 굉장히 많이 넘었고 사실 좀 믿기지 않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 MC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일부 팀의 실수라고 하는 게 맞다. 물론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진 릴레이는 또 더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네, 나경원, 최재형 이런 분들이 릴레이를 이어갔어요. 김진태.
또 무슨 여성 대변인도 한 분 있던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님 한숨 쉬셨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기본 가치관이 이거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중국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중국을 싫어한다 그 발언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너무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네.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네. 지금 우리가 대중국 간에 지금 뭐 수출이면 수출, 수입이면 수입, 지금 무역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여러 번 그 외교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네. 그 발언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 뭐 정용진 부회장이야 뭐 그렇다고 쳐요. 본인이 뭐 쓸데없이 뭐 이상한 말 하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앉아가지고 달파 멸콩이 뭐 해시태그 나는 안 달았다 이런 말 하면서 또 변명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가볍고 너무 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걸 네. 아까 김조섭 위원장이 뭐라 그랬죠? 재미라 그랬나요? 밈. 예. 아, 밈은 그건 일반 그거 밈이라고 하기 전에 아까 뭐라고 했었잖아요. 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밈 전에 재미 뭐 좀 놀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재미를 뭔가 좀 사람들에게 소구할 게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게 있는 건데 이거는 도를 지나쳤다. 근데 지난번에 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밖에 전 이해가 안 가고 네. 이번에 거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표현의 자유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이게 표현의 자유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국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응원하는 거다라고 윤석열 후보도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 해시태그 붙이고 사진 올린 거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이세요? 표현의 자유가 정확히 뭡니까? 그게 왜 표현의 자유가 되는 거죠? 멸공을 외칠 자유인 거죠. 말을 하자면 그 논리적으로 그냥 아니 표현의 자유는 되죠. 뭐 네.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전혀 네, 네. 별개의 문제라고. 저도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저도 김재섭 위원장님 마찬가지고 말씀 중이십니다. 김재섭입니다. 예. 예. 그거 자체가 뭐 바람직하다 말씀드린 적 없어요. 사실 네, 후보가 계속 20대 30대랑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여러 SNS상에서 이게 약간 해시태그처럼 제 질문은 그게 그게 있었고 아니라 네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누구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누구나의 거냐? 표현의 자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거냐? 정용진 부회장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 거냐? 아니면 아까 말한 뭐 30대 청년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 거냐? 누구의 그걸 표현의 나눌 자유를 지금 필요가 얘기한 있나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아니죠. 누군가의 나눌 필요가 표현의 있는 자유를? 거죠. 지금 이분은 네.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김재섭 위원장이 지금 후보 안 나왔잖아요. 나 표현의 자유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정용진 부회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도 참 어이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의 그냥 개인적 자유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서 나 이거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근데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하고 거기에 싶은 대해서는 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네, 것이요. 김재섭 위원장님. 예. 표현의 자유에 바로 맞닿아 상응해 있는 것이 바로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책임. 결국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그거를 애초에 발언제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거나 이거는 금기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얘기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갖고 본인 대통령 후보로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맞는 얘기죠. 이거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서 할 말이 전혀 근데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조성기 생각이 부회장님. 없어요. 책임을 네.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네. 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의 이 위험성과 무게, 또는 위험성. 무게라는 것은 특히 이제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시민 공동체 전체와 관련돼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민한 문제잖아요. 앞선 이제 중국 발언도 그렇지만 물론 자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 입장이나 외교적 방향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더 이번 게 심각한 것은 그것이 사실 조롱투로 쓰여지는 이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공간에서의 맥락이 있는데 국가 통치자로 되겠다고 나오신 분이 그 발언을 그런 어떤 조롱투의 맥락을 그냥 여과 그냥 없이, 써버렸 아무 생각 여과 없이 없이. 썼다는 것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시민 공동체 국민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본인의 책임이 아니죠. 전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오히려 국민들한테.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김용남 의원님. 우선 그 윤석열 후보의 소위 그 멸콩 얘기는 달파 조금 멸콩. 그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요. 예. 일단 지금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예. 요 표현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하자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스타벅스 사재기 운동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스타벅스 내지는 정영진 부회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멸공 내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비난받을 일이라는 그 사실 자체의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한국의 중국화가 이렇게까지 진행돼 있었나? 라는 사실의 쇼크를 먹으면서 정영진 부회장을 응원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 현상에서 뭐가 어떠한 장면이 연상되냐면 중국 금융의 후진화를 비판했다가 시진핑 정권 내지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거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 회장 같은 일이 이제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의 자유 내지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멸공을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비난받거나 아니면 잘못한 행동처럼 문제 제기가 돼야 되냐 그거 자체가 쇼크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조성주 부회장 이런 식의 아까 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방식의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조롱죄의 맥락이 아니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중국이 민주주의 어떤 측면 인권이나 민주주의 측면 홍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기업의 자유 문제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자기 입장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글을 썼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논쟁이나 토론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몰아 비난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과 이런 걸로 비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것이 워낙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냥 조롱한 거거든요. 조롱의 맥락을 같이 그냥 조롱의 그 맥락에 뛰어든 거예요.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국가 통치자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전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그 앞에서 그냥 조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잠시만요. 자, 오늘 우리 4인 사색 토론답지 않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반공은 토론의 대상인데 실제로 단어 자체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쓰여진 맥락도 그렇고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거니까 토론할 수 있죠. 뭐 사실은 대만, 일본, 미국에 다 공산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면 돼요. 근데 이제 멸공은 공산주의자를 없애자라는 거란 말이죠. 토론의 대상으로 어떤 주의나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토론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단어 아니냐. 그래서 반공과 멸공은 다른 건데 이거 이렇게 막 섞어 써도 되나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반공에 대한 좀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한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정영진 부회장이 멸공이라고 썼지만 정말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뭐 총을 들고 나가겠어요. 몽둥이를 들고. 총을 못 드실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뭐 나가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혐오의 표현으로 멸공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혐오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정영진 부회장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영진 부회장 개인으로서 뭐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분이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분이나 뭐 다른 사람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김재섭 위원장이 하더라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대선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임 없이 경솔하게 제가 보기에 너무 경박해 보이게 그 달파 멸콩 그 릴레이에 참여를 해가지고 먼저 자기가 이걸 끌어올리고 있다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의 그 멸콩은 논외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논외로 해요? 지금 그 핵심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제 가보시죠. 그 부분은 저도 대선 주자가 일종의 이게 밈이잖아요. 이런 밈에 편승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이제 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김재섭 근데 저 그 아까 대선 후보의 무게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조롱도 말씀하셨고 저 100% 동의하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상대 당에 대해서 대놓고 조롱하시고 예를 들면 뭐 도둑의 힘이라느니 뭐 공민의 짐이라는 여러 가지 대놓고 조롱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비판도 없고 갑자기 후보의 품격을 논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네. 적어도 멸공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와서 뭐 멸공이 옳네 그르네 하는 거 굉장히 촌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촌스럽죠.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어쨌든 누군가는 공산주의 이념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뭐 자신의 신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 대척점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멸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분명히 같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도 공산주의 무조건 뭐 타도에 없애야 된다, 이 사상의 자유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결국 공산주의가 존재할 자유와 공산주의 믿을 자유와 그리고 멸공을 예치할 자유는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되고 하나가 뭐 이거는 촌스럽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없애줘야 되고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유 갑자기 근데 그 얘기가 왜 잠깐만요. 나오냐고요. 국민의 그러니까 짐이나 이게 도둑의 힘이나 그 밈의 얘기하고 맥락이 지금 이 얘기가 분명히 왜 있지 나와요? 않았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 잠시만요. 후보의 자, 외교의 문제하고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고 지금 어떻게 이걸 같은 선상에 놔요? 이거는 지금 외교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할지를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성주-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올렸을 지금. 때 그리고 네, 조성주 부회장이 부회장이요. 그걸 올리기 네. 전에도 이 맥락은 뭐였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중국이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를 변명한 내리긴 거지. 했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내린 걸로 알지만 사실은 이게 인터넷에서 사용되어지는 맥락이라는 게 사실은 젊은 세대, 한국의 청년 세대가 반중 정서가 강한 것이 현실이고 네. 저도 중국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입장이 있지만 어쨌든 반중 정서에 거기에 편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밈으로 활용됐던 것이고 대선 후보가 바로 그 반중 정서라는 그렇죠. 거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나 경솔하게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선 후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되는 거죠. 대선 후보기 때문에. 왜?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안위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시하는 거지. 표현의 자유?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 있죠. 그럼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거면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어야죠.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대선 주자라서 문제라면 현직 대통령이 중국 가서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소국이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가요? 아니 그건 그것도 괜찮나요? 그것도 외교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논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달파 멸공 이것은 이건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예, 이것은 조롱이거든요. 조롱. 자, 이 얘기는 이제 또 가면 이제 젠더 이슈까지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혐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이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커뮤니티에 가고 안 가고를 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 얘기는 사실 따로 잡아서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소위 사회적 균열이 굉장히 큰 이 갈등적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인의 저는 몫이라고 최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균열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좀 진지한 또 토론의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민주당 얘기할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 얘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3후보 얘기도 우리는 할 요새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쭉쭉 1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해야 되니까 민주당 짧게 가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재명 표 공약이 막 나왔어요. 무슨 뭐 나의 아저씨 공약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그 수능 초과난도 문항 출제 이거 하지 말게 한다. 근데 이거 제가 딸을 대학을 보내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고난도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생겨요. 보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예, 가장 김재섭 최근에 위원장님. 수능을 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을 안 봤어요. 저는 학력고사.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우리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게 몇 년 됐어요. 그래요?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수능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고난도 문제가 다수 나와가지고 이게 마치 굉장히 불수능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네네. 초고난도는 나오지 않은 게 꽤 됐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초고난도 없애자는 얘기는 정말 똥볼 찬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 다 빼자.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다 빼고 쉽게 내자. 변별력 어떻게 할 건데요? 변별력 전혀 대안이 없거든요. 대안이 없고 네. 유일하게 시험 문제를 쉽게 해서 변별력을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시험 출제 범위를 한 3-4배 늘리면 돼요. 그럼 과연 그거는 사교육을 적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전혀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쉽게 내면 대학도 가는 것도 좀 편해지고 수업 부담도 정해질 것 같은데 네. 변별력이 적어지면 결국 각각 대학별로 원하는 요구 사항들이 더 많아져서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초고난도 문제 없애고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똥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이게 번호가 다 있던데 수학에 아니, 몇 번 아니, 고난도 체감이 문제. 좀 몇 년 안 다른 거 나왔다고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떤 게- 안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런 어떤 게 그러니까 고난, 고난도고 초고난. 잠시만요. 제가 어떤 게 말씀드릴게요. 초고난도인지는 제가 그것도 설명드리는데 체감상에 자, 김진석 아니, 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체감상이 아니고요. 초고난도 문제는 정답률이 20% 이하인 문제들을 네. 우리가 흔히 초고난도라고 하고 네. 고난도 문제는 20% 30% 정도의 그 정답률을 나타내는 걸 고난도 문제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초고난도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험 범위 바깥을 벗어난다, 교과 과정 바깥을 벗어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교과 과정 바깥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수차례 세네 차례 검토를 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게 하고 심지어 이번에 문제된 생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애초에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문제가 잘못됐죠. 무효된 거예요. 그거는 수험 범위가 벗어난 거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시험 범위가 벗어나는 초고난도 문제, 예를 들면 뭐 20% 정답률이 20% 낮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애초에 문제가 안 되고 수학에서 왜 그러면 20% 이하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그건 초고난도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관식이. 그게 초고난도 아니야? 아니, 주관식이랑 초고난도는 다르죠. 그런데 네, 왜냐면 자, 여튼 갑자기 초고난도 논쟁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똥볼을 찬 거다. 똥볼을 찼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아예 얘기를 하던데 수학에 몇 번 문제 이게 고난도 문제 내지는 초고난도 문제고 여기서 변별력이 생긴다라고 수학에는 번호까지 정해져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근데 맞죠? 수능은 네. 가끔 만점자가 나오지 않나요? 뭐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러니까 드물지 않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학력고사가 제 기억에 10몇 년 동안 시행됐는데 그 10몇 년 동안 학력고사는 만점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가요? 예. 뭐 그때는 뭐 수석을 하신 원희룡 의원 뭐 이런 분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원희룡 전 의원은 82학번인데 83학번에서 예. 홍승면 판사가 그때 한 문제 틀려갖고 339점이 9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문제 틀린 게 제일 근데 그 해에 예. 학력고사가 많이 쉬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 수능은 사실 학력고사에 비하면 어려운 아니 그렇게 점은 아니에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 볼 우리 때는 조성주 부의장님. 제가 볼 때는 수능 난이도가 훨씬 세죠. 왜냐하면은 그때와 지금이랑 제가 볼 때 사교육과 이 공부의 양의 이 저기가 아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수능 학력고사 난이도 논쟁 예, 그게 어쨌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확행 공약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지금. 의미가 있다. 아니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수능에 네네. 대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네. 낮춰가야 되고 예. 아까 이제 변별력보다는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점점 낮춰가면서 이제 자격 자격고사화 시험화 해야 해야 된다. 된다. 이게 이제 예.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어쨌든 첫 발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이것을.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 초고난도가 어디까지냐는 뭐 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있더라. 저는 방향성은 그것만 알아요. 긍정적으로 봐요. 예. 하여튼간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빛 대물림이 가장 괜찮은 공약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 의뢰인 중에 음. 8살 땐가 9살 땐가 엄마가 도망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혼자 남아서 아이를 키우다가 네. 빚을 잔뜩 남겨놓고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구나.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아이는 사실은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상황인지도 모르고만 이러고 있다가 혼자 나중에 보니까는 빚이 있어서 그걸 해결을 못 하고서는 이제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종종 있어요. 예. 그거 제가 이제 그 무료로 당연히 이제 그때 해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거를 해결해 주니까 고마워는 하더라고요. 물론 네.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빚을 물론 상속을 받는데 어떻게 빚은 쏙 빼놓고 돈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미성년자 아이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고통 같은 거는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약 아까 뭐 소확행 공약 소확행 이런 공약이라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김지석 위원장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뭐 초고난도 문항 자체를 뭐 없애고 안 없애고 이거는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이 행복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걸음 나가게 해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김용남 그 의원님. 미성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지금도 있죠. 한정 승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날로부터 시간, 3개월 이내에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예. 한정 승인을 몰라서 못하고 빚을 그 부담하게 되는 미성년자의 케이스가
전국에서 한 달에 한 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이것도 그 구제는 해줘요,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실효성은 거의 없는 공약이에요. 아, 안 돼요. 근데 아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구제해주면 큰일 나요. 그 사람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빚만 못 가져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명 정도 전국에서 나오는데 대상이 너무 적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생 파산을 하면 그게 어떤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불이익이 개인 회생을 생기죠. 통해서 왜 불이익이 하는 없어요? 게 불이익이죠. 아니 그게 무슨 생기죠. 공무원이 당장 되거나 할 거 아니면은 아이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아니, 회생을 그냥 그건 통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괜찮다 하고 가셔도 돼. 한 명이라도 더 왜 보면 그래요? 되지 않나? 아니, 물론 그럴 아니, 때는 뭐, 가정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좀 봐줘요. 봐주긴 3개월 해요. 지나도 봐줘요. 네, 맞아요. 한 달에 아니 한정식이네. 그러니까 1년에 전국에서 한 12명 정도 그 케이스가 나오는데 뭐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뭐 나 12명도 아이고, 위험하니까. 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뭐 작년엔가 20명 정도 있었다고 케이스가. 예, 저도 5년에 그렇게 들었어요. 80명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5년 동안 80명. 저는 그런 이재명 내용은 후보 없어야 그 공약 되겠죠. 좋더라고요. HPV 남성으로 접종 확대하는 거는 네. 사실 그거는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했었으면 했던 건데 제가 네네. 이재명 후보가 먼저 들고 나왔는데 그런 거는 진짜 저는 좋은 정책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 저는 예, 조성주 저는 부의장. 저도 좋았던 거는 얘기할 게 그 동시화 교제 셋이 예, 셋이 동시에 이게 이제 저희도 그 같은 정책이 있거든요. 정의당에서도 동시화 교제 이거는 괜찮은 정책이다. 물론 이제 아마 고민하셨겠지만 디테일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3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것만 이제 저희는 반대인데.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충분히 놀 수 있게 뭐 학교에서 어쨌든 3시까지 붙들어 놓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공부 말고 다른 걸 뭐 해줘야 되잖아요. 뭐 네. 요준비가 아마 현장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뭐 교사들이나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는 있는데 저는 3시 동시화 교제는 괜찮다. 이거는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고난도 문제 이 부분은 김재섭 위원장님 똥벌이다. 세시아 교제하고 저 나의 아저씨 공약, 빚 없는 미성년자, 빚만 이 상속받는 거는 빚은 상속에서 제외해 주자라고 하는 12명이지만 뭐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뭐 한 마리 어린 양을 챙긴다면 뭐 해라.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니, 같습니다. 저는 수능 난이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내지 말자보다는 네. 그 수시 비율을 좀 낮추고 정시 비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스펙 쌓기를 위해서 아이고.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싶어요. 논쟁으로 어마어마한 논쟁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렇죠. 너무 긴 너무 긴 논쟁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짜? 네. 공부 잘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지가 들어가네. 않습니다. 제가 그런 입시를 맥락이 한번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정시 아유, 확대하는 것이 꼭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지 마요. 서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지난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럼요. 나중에 따로 시간 잡아서 해봐야 될 그 문제 같고요. 제3후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포인트인데 하나는 안철수 어디까지 갈 거냐. 예. 하나는 심상정 뭐 하나. 이 두 개입니다. 예. 안철수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선을 딱 껐어요. 그죠? 예. 안 하죠. 지금 저희가 뭐 나중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지지율 상승은 사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이루어진 반사다? 반사적 효과가 사실 냉정하게 그게 맞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3자 구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안철수 대표가 껴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재명 후보랑 비등하게 겨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죠. 굳이 지금 무리한 근데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있어요. 선거 막판에 가면 5% 이것도 패가 쪼이거든요. 그러면 네. 단일화의 욕구가 당연히 생겨요. 10% 이상 확 이기지 않으면 누구나 어느 후보나 캠프나 단일화 욕구가 생기는 게 기존의 문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제가 보기엔 선생님. 2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날 직전부터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서 지금 후보 등록일이 2월 13일, 14일 이틀간이니까 맞아요. 가능하면 2월 13일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를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그렇게 안될 전부터 겁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과연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그렇게 대표가 생각- 3차 가출의 네. 계기가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김종인 간에 위원장 안 계실 된다고 때도 그러잖아요. 단일화가 됐는데요. 뭐 이준석 대표 있다고 안 아니 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랑 좀 다른 것 같아 결이. 예. 결이 이준석 다르죠. 대표는 아니, 많이 그때는 다르죠. 굿캅 배드캅이 역할 분담이 좀 돼 있었던 것 확실하게 같고. 그랬죠. 예. 아니, 그래서 3차 가출을 예견하신 분들은 단일화 국면에서 3차 가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아니, 호사가들은 얘기를 해요. 조성구 아까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2월 초 뭐 설 여론 민심 뭐 이렇게 해서 그 시점에서 만약에 3차 가출이 일어나면은 대선을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네네. 되진 그렇게까지 극단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2차 때도 예상이 다 틀렸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게 자신이 상상을 없어요?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조금씩 의견이 다르신 걸로 단일화는. 자, 심상정 뭐 하나 네. 짧지만 한 1분 반 동안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뭐 하나 아니, 말씀 좀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네네. 아니, 고민이 많죠.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고민은 저희가 좀 생각할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진보정당이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시민들한테 대안으로 인정받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구나. 네.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많구나.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반성과 성찰 이런 시간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동 중심성을 더 확고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과 지금 여론조사 분석 보면 20대 여성에서만 12자릿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대 여성에게 소구하는 페미니즘 색깔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당내에서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 논의가 있는데요. 봐봐. 너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비판받아왔던 게 이제 조직노동이나 네, 노동자 네. 조직노동에 너무 이제 치우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낸 이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이나 주사일제 공약 같은 경우는 조직노동에서는 별로 좀 시니컬한 정책이에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네. 사실 내부적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음. 주사일제도. 근데 주사일제 정책이나 뭐 일하는 시민 기본법에 가장 호응이 높은 데가 또 20, 30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젠더 정치 이슈와 노동 이슈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새로운 노동 이슈에 또 20, 30대가 반응이 높은 거죠. 네. 여성들이 네. 먼저 반응이 오니까 네네. 이거를 이 어떤 교차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 정책에 반응을 한 건지 이재명도 윤석열도 싫어서 심상정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아니, 주사일-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주사일제를 호응이 돌렸을 더 많을 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사일제를 돌렸을 때 네. 저희가 이제 돌렸을 때도 주사일제 20, 30대 여성이 더 많이 들어오는 뭐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비교적으로 예, 네, 그 이슈에 반응하는 게 이 둘 다 친여성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두 후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 후보인 그것도 심 후보에게 있죠. 간 게 아닌가. 근데 하는 이제 생각도 들어서. 그거는 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정의당 안에서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정리되면 4050 여성들에 대해서도 좀 소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050 남성들도 좀 이렇게 좀 전체 지지율 사랑받고 싶어요. 네, 전체 사랑받고 지지율 싶어요, 포션에서 저도. 400 여성이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 표가 안 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4050 남자들한테도 좀 어필을 좀 해주시면 제가 방법을 보기에는 가르쳐 주세요. 그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네. 가장 무서워해야 될 적은 대중의 피로도예요. 아,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께서도 이 피로도가 거의 목전까지 차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대선도 여러 번 출마하셨고 그렇죠. 4선이에요. 국회의원 유일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 이후에 정의당도 뉴페이스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앞으로 큰 선거는 대중의 피로도가 높은 후보로서는 이제 또 치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네요. 지금 모든 후보 중에 현역 의원인 분이 김동연,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5명 후보 중에 유일한 현역 의원이 네. 심상정 의원이네요. 그리고 벌써 심상정 후보가 몇 번째 대선 출마예요? 실제 출마는 2번째예요. 네. 중도로 그만두셔가지고. 포기한 것도 있구나. 자,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심상정 후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용남, 김재석, 노영희, 조성주 네 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 여행사를 하나 차려도 되겠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곤 이사와 함께 인권기행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광주에서 오시는 길이시죠? 예, 강주에서 왔습니다. 저기 예. 배은심 어머니 예. 장례 치르고 끝나자마자 늦을까봐 KTX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피곤하시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같은 학교 후배시죠, 이한열 예, 열사가. 그렇죠. 예. 배은심 어머님하고는 또 육아협하고 민가협 예. 활동도 쭉 같이 하셨고. 그렇죠. 35년 어머님이 35년 활동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네. 이제 34년을 어머니랑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어머님보다도 더 가깝게 뭐 사실 이소은 어머니도 그러고 뭐 그런데 그거 가깝게 지내셨던 분인데 그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어머님이 이제 식료제로 입원하셨다 그래갖고 네, 어머님 네, 네. 평소에 이렇게 그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신 적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지난 1월 5일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그냥 예전처럼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번에 갈 뻔했다. 뭐 이런 글쎄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유 잘 됐거니. 그래서 빨리 일어나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요일날 그렇게 소식을 듣고 너무 황망했죠. 네. 그냥 단순히 우리 배은심 배은심 어머님은 그냥 이한열의 어머니로만 네. 기억되실 분은 아니세요. 맞아요. 예. 삶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소선 어머님도 그냥 단순히 예. 전태일의 어머님 예. 이렇게 기억하기에는 너무 맞습니다. 해오신 족적이 크시거든요. 그 유가족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 자식의 뜻을 알리고 또 하려고 이제 움직이시다가 자기 이제 어느새 활동가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배은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운동가다라고 해도 뭐 민주화운동가다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는 거고요. 어떤 활동가들보다도 더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고 또 힘을 주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셨으니까 그렇죠. 올해도 이제 문정희 신부님하고 그런 약속을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정희 신부님하고 배은심 어머니하고 군산에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배은심 어머님이 이제 그러신 거죠. 우리 신부님 우리 올해 봄에는 이 전국의 투쟁 현장을 같이 한번 방문하자. 예. 그렇게 약속하셨다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신 거죠. 민주유공자법 네. 또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에 집중하셨던 과제였는데 예. 지금 민주유공자법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논의가 또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게 뭐 그 민주당의 소위 과거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의 셀프 보상법이다 뭐 이런 보수 언론의 맞습니다. 뭐 보도가 있었어요. 조중동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러지는 않고 네. 사망하신 분이나 부상당하신 분들을 뭐 언호하고 또 이제 국가가 해서 예고하기 위한 이런 건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민주유공자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유공자법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죽으면 누가 보살펴 줄 거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유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분들은 누가 보살펴요? 나라가 보살펴야죠. 우리 사회가 보살펴야 되고 당연히 나라가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아주 너무 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정쟁적으로 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20년 동안을 주장을 했는데 20년 동안 이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 셀프 보상법이라고 될 만한 뭐 민주화 운동 하셨던 지금 정계에 계신 분들이 다 은퇴라도 해야 되겠다. 글쎄 말입니다. 아니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번 법안에는 이제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혀 있고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어머님이 그걸 마지막까지 그걸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 어쨌든 저희들 대신해서 우리 어머님 잘 모셔주셔서 박 기사님 오늘 눈발이 막 날리는 많이 추웠죠. 또 오늘 또 추웠고 어저께까지 따뜻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 모시고 온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묘지로 갑니다. 우리 5.18 우리가 민주화운동 또 인권운동 노동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5.18 묘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수도권 가까운데 마석 모란공원 거기는 사실 사설묘지예요. 사설묘지예요. 사설묘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석 모란공원에 많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인권의 상징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마석 모란공원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게 이제 마석 모란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사설 공원 묘지로 최초거든요. 그래서 1966년에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69년부터 이제 안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런 묘역이 이제 들어서게 된 건데 여기에 처음 들어가신 분은 전태일 열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969년 11월 4일 날
저기 남조선 전략 해방 남조선 해방 전략당이라고 하는 전략당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사건의 당수였던 권재혁이라는 분이 사형당해서 거기 처음으로 갔는데 권재혁. 예. 이제 거기는 그때는 이제 뭐 서울서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곳으로 사실 이제 사람들 못 찾아가게 중앙정보부나 이게 정부에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이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1973년에는 이제 최종길 교수님 서울대법대 의문사 들어가셨고 뭐 이렇게 되면서 했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80년대 후반 이후에 그쪽으로 수도권에서 돌아가신 그런 운동하시던 분들 이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서 지금 한 160명 정도가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민주열사 묘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여기 하필이면 봄에 4월달, 5월달 이때 이렇게 길이 많아서 그때 가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4, 5, 6월 이렇게 때 진짜 많이 몰려 있거든요. 옛날에 그때 분신하고 이렇게 자결하시고 또 국가폭력에서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설 묘역보다는 오래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넉넉하기도 하고 되게 뭐 풍경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최근 현대사의 어떤 이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성모란공원에는 그 태극기 만든 박용유 그거 있어요. 거기도 있고 뭐 피천득 선생님이나 이런 예술인들 묘역도 또 따로 있어요. 예술인 묘역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특구호구 가구에는 이렇게 이제 민족운동했던 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네. 자, 어떤 분들 모셔 있는지는 뭐 대략 말씀을 주셨는데 대략 150기 정도. 150명이 지금 넘을 거고요. 한 160명 정도. 160분 정도. 소위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인권의 상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모두 합치면 160분.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결하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타살당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뭐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쪽으로 다 가시고 또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쪽으로 또 모이시고 이제 그러죠. 최근에 작년에만 해도 이제 백현 선생님도 그쪽으로 가셨고 또 서울대 그 이해주 교수님도 그쪽에 붙이시고 이해주 교수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이한년 열사의 장례식 때 춤을 추던 그 사진. 그렇죠. 한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던 살풀이 춤을 추던 사진을 아마 40대 50대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이한열 열사 때 이제 그 열사들 호명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눈물 나게 했던 그 문익환 목사님도 그쪽에 계시고요. 뭐 정치인으로서는 김근태 전 의원님,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은 몇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딱 가운데예요. 가운데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몇 자리를 잡았는데요. 딱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나왔더라고요. 그 자리가 나왔었죠. 예전에는 그 마성모란공원에 몇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거기 그 사장님이 뭐 장관이고 누구든 간에 아무나 안 줬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는 이제 저거 이 화장하고 낙골묘로 많이 이장하니까 가족들 낙골묘가 이장하니까 이게 빈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아주 가운 중앙에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성모란공원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요. 돌아보기 전에 오늘 지금 교통 상황이 썩 원활치 않은가 봅니다. 교통정보 잠시 알아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성모란공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설묘원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맞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 저거 모실 때 자리가 나면은 그 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찬 의원 딱 진짜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평가와 관계없이 그냥 그때그때 있는 자리에 가서 그렇죠. 그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안내판을 먼저 잘 보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거기를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집중적으로 딱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걸 안내판을 말씀하셨는데 안내판을 보시면서 내가 어디로 찾아갈까 이런 생각을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가십시오. 안내판을 가다가 헷갈립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저거가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이정표가 또 많이 돼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QR 코드 이렇게 찍어서 볼 수 있게끔 또 돼 있어요. 저 그저께 저 박종철 열사 이제 35주기 추모식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 QR 코드 이런 것도 찍어서 볼 수 있게끔 또 돼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만약
둘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둘러보겠다 하면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그렇죠.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 보니까 민주의 길, 예. 인권의 길, 노동의 길 예.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예. 길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짜본 겁니다. 이게 테마별로 네네. 노동, 인권, 민주 이걸 해서 이제 짜본 거고요. 뭐 사람은 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걸 그렇죠. 중심으로 한번 예. 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서 좀 봐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안내판 지나서 쭉 들어가는 길이 이제 아주 숲풀이 울창하잖아요. 예쁩니다. 거기 길을 따라 쭉 들어가다가 이제 민주열사 이제 추모비가 있고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들어서 보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민주의 길을 먼저 좀 안내해 주시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굴까 박종철 열사가 거기 이제 사실 헌묘거든요. 네. 예, 가묘죠. 1989년 3월 3일 날 예. 그때 이제 가묘를 썼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 계시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화 관련해서 아까 김근태, 노회찬 이런 분들도 계시고 쭉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민주열사 묘역 추모비 바로 옆에 개운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 저 전태일 열사 옆에 이제 백기현 선생님도 계시고 네. 아까도 이해주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제 그쪽에 보면 이제 성한용이 아니라 누구죠? 성유보 선생님. 성유보 선생님. 예, 민주화, 성한용 예,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예, 분들. 성유보 이런 선생님. 분들을 찾아갈 수 있고요. 거기 조영래 변호사님, 전태일 네. 변호사를 썼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찾아가서 갈 수 있는데 요걸 한번 이렇게 동선을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렇게 찾아가 보시는 게 네. 효과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익숙한 분들 먼저 찾아보고 네. 그걸 중심으로 한번 그 테마들 짜서 한번 길을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영래 변호사님 비석하고 또 그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조영래 선생님이 쓰셨던 전태일 평전을 쓰셨던 전태일 열사 묘소 이렇게 좀 둘러보시고 하면 또 같이 또 민주화와 또 노동의 길이 또 만나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권의 길로 들어서야 될 것 같아요. 인권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이거 다 못 가겠네. 노동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인권의 길을 한번 좀 김경숙 YH 사건이죠. 예. 예. 그 뭐 노동의 길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인권의 길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1979년 7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 저기 YH 사건 때문에 시민당사 농성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네.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성모란공원을 꼼꼼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근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좀 민주주의가 뭐 배은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그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된 민주주의다라고 그렇게 한 발짝씩 온다라고 했던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성모란공원인 것 같습니다. 네. 박종철 열사 묘역도 있고요. 네. 참 그렇긴 한데 용산 참사 철거민 5분의 묘역도 거기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상림, 양혜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현 우리가 이름은 익숙치 않아요. 그렇죠. 5분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 일부러 이름을 한번 5분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묘지를 찾아갈 때 이제 앞에 누구 묘다 이것만 보지 말고 뒷면도 좀 뒷면도 보고. 보시고 옆면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뒷면에는 이제 그분들이 주장했던 이런 주장들,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제 요약해서 묘비에 이제 써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한 줄 글귀 하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른 감명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석 다 못 둘러봤네요. 광주 5.18 묘역 갔다 오느라고. 예, 다음 주에 마석 마저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김세롬 님이요. 박래훈 이사님 인권개혁 코너는 들을 때마다 슬퍼요. 근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래훈 이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